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검찰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등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압수수색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여러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기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 인력을 보내 공수처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 대 수사기관으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의혹에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는 고발 내용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다시 제기했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고 통신영장이 기각된 건 사실이지만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는 무관한 이유였다고 반박했는데 검찰 역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재판에 넘겨진 군경 책임자들은 누굽니까? 네, 검찰 특수본이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모두 합해 9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엄 당시 국회 봉쇄 그리고 침투 관련입니다.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 그리고 경찰인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여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을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국회 침투에 중요하게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에게는 국회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한 점 그리고 병력을 국회 봉쇄에 가담하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목현태 전 경비대장은 계엄 당시 2차례에 걸쳐서 국회 출입을 차단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군경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죠. 맞습니다. 검찰은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대우 단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했고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박헌수 조사본부장이 이 경찰과 군에서 각각 체포조 투입 인력을 준비하는 데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점거 또 직원 체포와 관련해서는 정보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죠? 네,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기소가 됐습니다. 고동희 처장은 계엄 선포 직후에 부대원들과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서 서버실 장악 등 청사를 점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노상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아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사조직 제2수사단 준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일단 검찰은 관련자 가운데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고요.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계엄 사건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에 가담한 주요 관계자 가운데 아직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도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이름이 거론된 다른 관계자들 역시 추가 수사를 거쳐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습니다.
최대 행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여당은 민생과 정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한 민주당. 시한으로 정한 오전까지 임명 소식이 없자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기 직전 참석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애초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는 연금 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 경정 예산, 상법 개정안 등이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는 연금 개혁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 즉 모수 개혁 문제엔 단판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 일부를 깎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야당은 소득 대체율부터 확정한 뒤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이 자리에서 중재안이 논의될 거란 전망도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파에 협의회 개최 자체가 무산되면서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여당 역시 야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며 날선 반응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뜻이 관찰 안 된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여야적 협의체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의장은 협의회 무산 직후 최 대행에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민주당을 향해선 협의회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탄핵 전국 속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결국 민생 경제 문제까지 악영향을 끼친 모양새입니다. 국정협의회 나랑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론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임명 보류를, 야당은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마 후보자의 탄핵 심판 참여 여부에는 여야 속내가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임명 결정까지 나온 만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위헌을 확인시켜주긴 했지만 즉각 임명하라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며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 확인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헌재 역시 임명 시기나 방법 등은 강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마 후보자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참여 여부를 두고 여야의 속내가 다르지 않다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합류할 경우 변론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에 자칫 선고 결과가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 이번 달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사건 결론이라도 나오면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탄핵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심리기일이 길어지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염려는. 국민의힘도 마 후보자까지 포함된 구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는 걸 반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추천 몫인데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니까 국회의 관행에 대해서 또는 국회의 절차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구나.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라 국회가 합의 민주주의가 우선되어야 돼. 결국 각 당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겉으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제외하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할 수는 없게 된 만큼 그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최상목 대행이 결정을 넘길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관 구인 체제가 완성되는 만큼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복잡해진 셈법 속 관심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기와 대통령 탄핵 심판 합류 여부에 쏠립니다. 거론되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는 헌재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르면 3월 초로 전망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릴 거란 분석인데 만약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한 총리에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재판부 구인 체제에서 선고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선고기일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장이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재판관 8명이 결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마 후보자 본인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회피할 거란 예측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헌재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재판부의 결정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여러 변수가 얽혀있는 혼란한 전국 속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마지막 전체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국조특위는 여야 합의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은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증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 대신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공세만 있었다며 야당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야당이 진상 파악을 핑계로 증인을 모욕하거나 망신을 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결국에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국정협의회 두 번째 회의는 보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한 거죠. 근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리는 국정협의회, 즉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협의를 위한 회의 자리였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참석조차 하지 않아서 결정 사항이 아예 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민생 얘기하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민생이 아니고 역시 정치 투쟁, 정략적인 행태만 머릿속에 있다. 이것을 극명하게 국민들께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최대행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최대행이 짧은 시간 안에는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복귀했을 때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미루고 떠날 생각까지도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 상태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위헌위법적인 행태고 그래서 국정협의체에서 최상목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그 마음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또 국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민생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때까지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평시 같으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에 그 신임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선고에도 참여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냐 여부가 정말로 탄핵이 기각되냐 인용되느냐 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대행 입장에서는 이게 헌법재판, 그러니까 이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임명하라고 말은 하지만 속내는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을 때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해서 9명이 그럼 선고할 수 있도록 변론기를 갱신하고 절차를 늘려버리게 되면 선고가 대단히 뒤로 미뤄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후관계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민주당의 대선 준비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를 민주당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은 미루어지는 시나리오는 원치 않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헌법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권한 대행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으면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 결과 기다려 보기로 했으면 헌법재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 이건 위헌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건데 마치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표방하지만 실은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는 위헌정당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건 꼭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최상목 권한 대행이 아직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헌법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결심을 통해서 변호인이 사퇴하겠다, 뭐 본인이 안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헌법재판에 있어서 탄핵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의 희망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 그리고 그 침해를 최상목 권한 대행이 한다? 이건 굉장히 나쁜 선례이고 국민들께 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좀 따라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혹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심리길이 길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건데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요. 변론 갱신할 경우에는 증거조사라든가 서정조사, 증인신문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좀 간이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빠르게 간이 절차로 할 경우에는 아니 헌법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또 헌법재판한다라고 하는 불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임명해서 재판 절차를 조금 더 강화시켜주거나 그런데 만약에 헌법 선고 직전에 임명해버리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총리가 너무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는 가정 아래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도 그렇게 높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명을 안 한다는 것보다 이제 시일을 좀 끌 가능성이 있죠. 그 사이에 윤 대통령 관련한 선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분이 권한대행을 맡든지 간에 위헌이라고 이미 헌재에서 선고를 한 이상 위헌 상태를 방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마치 임명을 했을 때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재판관이 들어가서 뭔가 결정 과정에 뭐 변경이 있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공정한가 이런 또 논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국회의장 명이긴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치 공세할 일은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속내는 또 다를 수 있으니 이 문제는 글쎄요. 권한대행이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조금 전에 간이갱신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로운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공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는 간이갱신을 하려면 윤 대통령 측 그리고 청구인 측 양쪽 다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오늘부터는 양측 동의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뭐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서 구인 체제로 가더라도 뭐 별로 그렇게 시일이 더 걸린다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찌되었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최종 선고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경우에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신임 재판관을 9명 체제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선고 과정에 들어온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선고 결과에 대한 선고 과정에 있어서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한간에 5대3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용이 6명 이상이 되어야 그 인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까지 예측하게 하는 상황을 헌재에서 만들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국정협의체 참여는 무기한 연기된 건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미루기만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외환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이었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생경제, 특히 중소기업들이 외환시장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한 경제부총리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속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당도 협조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로서 그 책임감을 다해야 또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가 언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지도 아직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임명을 미룰지 최상목 대행이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 2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도 여당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사실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권한 대행은 맞지만 그 갑자기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벌써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 계속되는 부담을 계속 안고 가기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지난 19일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앞서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지금 좀 시간을 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여야는 이제 3일절인 내일 또 탄핵 찬반 집회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새 결집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나타날까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반대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굉장히 무력 시위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꼭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든가 또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자꾸 선전선동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그걸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현혹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를 끌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기대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관위에 야구방망이와 복면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국회에는 계엄군이 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또는 체포조가 운영돼서 야당 대표, 뭐 국회의장 그리고 전 대법관 그리고 현 대법관까지도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 포고령을 통해서 의사를 처단하라. 이런 모습들이 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로 가려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여야 그리고 국민이 승복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그러한 승복을 하지 않기 위한 전초전으로 자꾸 집회로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서울과 전북이 경쟁을 했었는데요. 전북이 61표 중에 49표를 획득해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 직후에 대의원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했습니다. 오늘 투표는 올림픽 38개 종목 중에 회장 선거가 좀 늦게 치러져서 투표인단에 포함되지 않은 대한축구협회를 제외한 37개 종목 단체 대의원 2명씩 최대 74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자, 선정된 도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국내 올림픽 유치에 나서게 됩니다. 예,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스포츠의 선진 도약을 위해 이번 총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신 대의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유효 투표수는 61표, 무효표는 1표입니다. 1위는 49표를 득표한 전북특별자치도이며 2위는 11표를 득표한 서울특별시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2036 제36개 하계올림픽대회 국내 유치 신청 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도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예, 자, 유승민 회장의 발표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는 소식이고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헌재 이제 결정이 나오게 되면 국민 분열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양쪽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한 반반 정도로 나뉘어 있고 뭐 어느 쪽이 많다 적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 기각을 바라는 분들의 열망이나 인용을 바라는 분들의 기대나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지금까지는 갈등 양상을 많이 보였지만 일단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또 따르실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불복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히 인용됐을 경우에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좀 뭐 윤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분들에 의한 어떤 뭐 불복 가능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불복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재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은 맞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고 이 판단, 헌재의 판단을 다 존중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 조금 전에 저희가 띄워드렸었는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 59%, 반대는 35%.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게 국민의 뜻 아니겠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먼저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찬성이 59대 35%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정권 교체율도 탄핵 찬성보다는 낮습니다만 51대 38로 정권 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건 결국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아무리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든가 뭐 잘못한 게 없다, 뭐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고 부하들 탓이다, 뭐 이런 말들로 거짓말을 해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무능했다. 2년 6개월 동안 야당 수사 말고 한 게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책임을 지지 못한다. 대통령이 좀 책임감을 갖고 다 내 탓이다. 부하들은 좀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가 지시하지 않고 부하들이 다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마지막까지 통합보다는 사과보다는 반성보다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탄핵의 기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차가운 시선, 그게 여론조사로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전히 탄핵 찬성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지난주보다는 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탄핵 반대는 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도 51%로 월등히 높긴 합니다만 2%포인트가 낮아졌고 정권 유지는 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숫자만 보면은 조금 변화가 있긴 한데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어서 전주와 거의 같은 의견을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이제 정권 교체, 정권 유지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결과로 쓰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여론조사는 선거하고 다르고 또 여기에서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당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는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정권이 교체되는 게 맞느냐, 정권이 유지되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은 당연히 정권 유지라는 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각 당이 후보를 낼 것이고요. 그 후보에 따라서 특히 대선은 후보의 역량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많이 바뀔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의 결과로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감사원의 채용 관련 감사 결과와 함께 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렸거든요. 두 가지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 선거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꾸 개입하면서 뭐 감찰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 부정선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선거 판단에 있어서 뭐 선거법 관련한 위반자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또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근데 그런 기관을 감사원이 행정기관 내부가원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까지도 감사한다고 할 경우에는 선거 결과가 왜곡된다거나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걸 더 중요시한 것 같고 특히 이번에 계엄 내란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도 없는데 부정선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가고 그리고 핸드폰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빼앗고 그리고 야구 방망이와 복면이 갔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이잖아요. 노태학 대법관인데 이분도 체포 명단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었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무리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구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것까지도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부정선거 의혹과는 별개로 지금 또 부패행위, 선관위의 부패행위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견제를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단히 이 헌재 결정에 좀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싶은데요. 일단 감사원법 24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조에 보면 감사 제외 기관에 법원, 헌재, 그리고 국회 딱 세 기관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이 규정을 예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선관위도 감사 제외 기관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당시에 특히 95년에 감사원법 개정을 할 때도 제외 기관이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게 예시 규정이라는 성격의 입법 취지가 있었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입법할 때도 선관위는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제외기관에 넣지 않는다. 이런 회의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취지를 감안을 한다면 이 감사원의 감사 제외기관이라는 것은 예시 규정이 아니라 완전히 확정적인 이 세 군데 외에는 다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감사원법이 제정됐다는 것,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뭐 친인척 채용하는 게 전통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통제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선관위를 과연 세게 감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선관위에 굳이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정치인 그 누구도, 선출된 국회의원 그 누구도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입법 불비 상태를 방치하라는 그런 성격의 헌재의 결정, 이 부분은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논의를 하고 국회든 어디든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창원에 내려가서 지금 소환 조사 중인데요. 이런 일련의 소환 조사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 늦었어요. 실은 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피의 대상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공천 개입 문제, 그리고 공천 거래 문제,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수수한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위법이 있었느냐를 밝혔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 사건을 막았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탄핵 소추된 이후에서야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늦었다. 그래서 또 야당에서 특검을 하니까 지금 수사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검 막기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너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뭐 회복하려고 한다면 원리 원칙대로 잘 해야 되는 거죠. 야당에 있어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후폭풍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산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그나마 검찰의 어떤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가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가져야 될 이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최상목 대행도 생각할 여지가 많죠. 저희 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잖아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봐도 결국 국민의힘 내부를 향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집중 수사가 가능해서 있을 수 있는 뭐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리게 되면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관련한 판단을 하게 될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하면은 여당 내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상욱 의원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 정당이 맞나,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또 민주 진영에서는 뭔가 변화를 또 바라는, 개혁을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내놓고 헌법과 법치를 무시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만 헌법과 법치를 요구하고 자신과 가족과 국민의힘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우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무능하다, 그리고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세훈 시장도 뭐 만났네 안 만났네 하지만 또 만났다는 거,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뭐 여론조사 결과 안 받았다고 하지만 본인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여론조사 결과를 홍준표 측에 전달했다, 뭐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거부의 거부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건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를 오늘 오전부터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영장 청구 허위 답변 관련해서죠? 그렇죠. 소위 윤석열 대통령 체포 또는 구속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영장 쇼핑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중앙지방법원에서 받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느냐,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받기 전에 중앙지검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 해명이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사로 밝혀야 될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끼리 의 관계에서 좀 보기가 어려운,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보여져 왔던 체포 구속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 여러 가지를 볼 때 급조된 조직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때 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21년 1월 달부터 공수처가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기관을 급조하고 수사권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고 기소권까지 어디 있는지 중간에 공백이 생기고, 그러한 거 저희가 다 지적한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존재에 대해서, 공수처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좀 국가가 위기 상황이죠. 뭐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경찰이 또 검찰을 압수수색하려고, 윤석열 정부의 자화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지만 보수 성향이고 인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란이라는 사태를 맞아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고, 또 압수수색하러 가고 체포하러 가는데 저렇게 대통령 관절을 요새화해가지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아내는 것, 이것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모습은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뭐 잘해야 되는 게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부실함이거든요. 아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면 나 경찰에 가서 수사받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빨리 특검해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까 나 특검하면 특검 받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특검도 거부하고 경찰 수사도 거부하고 검찰, 공수처 다 수사 거부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또 서부지법에서 부르면 가고 중앙지법에서 부르면 가면 되는 건데 그냥 못 받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서 전 국민이 경악을 했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문제들이 빨리 종식돼서 좀 국정 혼란 난맥상이 좀 수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비명계 인사들을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만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고 운동장을 넓게 쓰자 통합 의지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통합 행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를 거의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학살하다시피
했던 상황. 그런데 이제 대선을 갑자기 나가야 되니까 그분들까지 껴안아야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텐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혀 통화 행보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게 되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날선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이런 분을 내가 지원하겠다.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4번이나 공천 안 준 끝에 결국 원외로 밀려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정말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이재명 대표가 통화 행보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것만 봐도 그렇게 썩 아름다운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2심 나온 뒤에 통화 행보의 대상이 되는 이분들, 지금 미리 만난 분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만나서 통합에 대한 가치를 역설하고 통합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중형을 받을 때는 민주당 입장, 민주당의 구성원,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큰 고민에 쌓일 것이 분명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이 조기 대선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어떤 또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저렇게 보여주기식 만나서 서로 식사하고 웃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어요. 지금 김동연 지사가 개헌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개헌 필요성은 또 인정을 하잖아요.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너무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해서 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올 때가 많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한 건 맞는데 김동연 지사도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지금 개헌할 시기는 아니죠. 뭐 개헌하려고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개헌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내란 사태를 빨리 종식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차기 대통령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 대선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도 뭐 3년 내에 사퇴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메시지를 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 건 맞다. 근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할 때다 맞고요. 또 김부겸 전 총리든 김경수 전 경남지사든 만나는 게 좋잖아요. 왜 만나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면 친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건 좋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준석도 쳐내고 김기현 전 대표도 대표 만들었다가 쳐내고 한동훈 대표도 만들었다가 또 쳐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지 세력들이 계속 좁아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래서 탄핵으로 스스로를 몰아갔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좋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좀 전달되고 또 반도체 특별법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의 유능함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지금 여권 대권 주자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개헌 얘기를 꺼낸 것은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개헌 얘기하신 분들 많았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우리가 헌법 개정한 지가 거의 40년이 가까우는데 한쪽은 의회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서 29번의 줄탄핵을 했고 또 행정부 수반은 계엄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이 87년 체제를 닫는 역할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서 개헌이 되지 않았던 상황을 타개하자. 그래서 본인이 희생한다는 자세로 임기를 3년으로 딱 못을 받고 그 안에 개헌을 해서 새로운 헌법에 의한 28년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 약속은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들께서 대단히 믿을 수 있는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 차기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똑같이 임기 3년 못 받고 차기 대선에 새 헌법에 의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런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맞춰서 비슷한 그런 개헌의 의지를 밝힐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답변만 하면은 거의 실현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대단히 궁금하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의례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어요. 전직 대통령 만나서 좀 조언도 듣고 지금 정세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또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좀 빨리 만났을 건데 좀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실은 3년 만에 탄핵됐어요. 그리고 다시는 탄핵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위기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 국정이 분열되는 것이고 굉장히 나쁜 선례였는데 설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내란을 통해서 3년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불운이거든요. 근데 차기 대통령이 돼서 3년 한다?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국정은 최소 5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좀 다시 바로 설 수 있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 3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조금 이번에 쉬시고 다음에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그리고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고속도로 교량분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도로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사흘 만인데요.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이 사고가 난 안성고속도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압수수색을 위해 본사 건물에 들이닥칩니다. 경기 남부청 전담수사팀이 사고 사흘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도급회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 등 모두 7곳입니다. 경찰 수사관 40여 명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30여 명도 동원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대엔지니어링 등에서 도로 건설 계획과 시공 절차, 안전수칙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부실 시공 가능성 등 사고 원인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특수 설치 장비인 런처를 이용해 작업하다 사고가 났던 만큼 해당 작업 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을 포함해 공사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모두 입건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현대 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이사와 장헌산업 대표를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압수물 분석 결과와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된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안성 교량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가 10명의 사상자와 그 가족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책도 약속했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고속도로 교량붕괴 사고 현장의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고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사상자 모두 본사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며 부상자 가족의 생계비 등 전방위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가 보상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며 신뢰 회복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는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면서도 원인으로 지목된 DR 거도 고정 장치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사고 조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고요. 반면 안전조치 관련 질문에는 사고 당일에도 교육과 장비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2달간의 조사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에 참고인 청문 절차를 거쳐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발 방지책까지 내놓을 방침입니다. 부실 시공 의혹에 이어 인명사고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을 둘러싼 악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의 책임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딸의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허위로 해명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등장했습니다. 법정 내내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우리에게 죄 없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그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양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대출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출을 갚은 사기 혐의에 대해 양 의원이 대출 신청서에 직접 서명한 이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이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한했다는 등 허위 해명글을 SNS에 올린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당시 게시글에 단순한 억울함 토로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아파트 가격을 9억여 원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정한 대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만약 부주의가 있다고 해도 허위 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은행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이 가담하거나 배우자의 범행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양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소 이유서 쓰면서 또 정리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앞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과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든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여당 실세 국회의원의 아들이 주택가에서 마약을 찾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하려고 한 혐의인데요. 경찰은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실세로 불리는 모 의원의 아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이 마약을 숨겨뒀다는 서울 서초구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하려 한 겁니다. A씨가 마약을 찾기 위해 파헤쳤던 화단입니다. A씨는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화단에서 마약을 찾지 못한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장소에서 10ml 크기의 통에 담긴 액상 대마를 확보하고 A씨와 일행 등 3명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수수 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실시한 마약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과거 대마 흡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씨가 마약 투약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A씨에게 액상 대마 위치를 알려준 지인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신임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스콧 베센트 신임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 통상, 안보, 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 임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무력 시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수위를 조절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됩니다. 북한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이 2시간 12분 동안 1,587km나 되는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뒤에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으로 볼 때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살 1형으로 추정됩니다.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도 핵 무력을 언급하며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것 자체가 곧 전쟁 억제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강력한 공격력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며 핵무력 임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핵무력에 보다 철저한 임전 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됨으로써 믿음직한 핵방패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이라고. 북한의 이번 발사 훈련은 곧 열릴 한미 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지난달 26일 이후 두 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북미 대화를 고려한 수위 조절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 무력 억제력 강화를 통해서 적절한 견제를 계속하면서도 최대한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도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군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해 발사까지 추적했다며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로 압도적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희입니다. 오는 6월 마지막 시즌 공개를 앞두고 서울 성수동에 오징어 게임 체험 공간이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인기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마드리드처럼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선보인 오징어 게임 유료 체험관이 6월까지 서울에 상륙합니다. 저도 이처럼 게임 참가복을 입고 번호를 태그해서 게임에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영희가 돌아보면 얼음, 노래가 나오면 달리기. 핑크가드들이 돌아다니며 매의 눈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봅니다. 해외에서 중독성 강한 노래로 화제가 된 둥글게 둥글게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노래에 맞춰 신나게 돌다가 불이 들어오는 곳에 먼저 서면 됩니다. 저는 보물찾기 게임장에 나와 있습니다. 숨겨진 태그 장소를 찾아서 이 팔찌를 대면서 다니는 건데요. 저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한 회차에 30명이 한 그룹이 돼 게임 6개를 체험합니다. 손목에 찬 밴드로 점수가 자동 계산돼 우승자가 가려지고 최후의 1위는 전체 상황을 지켜보는 프론트맨 공간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세계관과 세계적인 팬덤이 있는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IP를 확장한 체험관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We will continue to develop these touring attractions and tour them globally.
We've had a tremendous reaction so far from fans around the world. 오징어 게임 시리즈 흥행과 함께 이를 활용한 먹거리와 굿즈 등도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콘텐츠 IP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팀 이름을 NJG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SNS 계정을 새로 열면서 본격 소통에 나섰습니다. 멤버들은 인스타 계정을 통해 새로 열게 된 유튜브와 X 등 SNS 계정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는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어도어는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공식 SNS와 유튜브, 틱톡 계정이 있으며 이외 모든 계정은 전속 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됐다고 밝혔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했습니다. 아직도 서울 기온이 10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자정에도 6도 정도로 금요일 밤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3일절 연휴의 첫날인 내일은 오전에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고 수도권은 밤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광주 5도, 대구 3도로 아침에도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5도, 12도, 광주와 대구 1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보관 중인 비상계엄 수사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을 냈다는 고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힌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잇따라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수처가 국회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적 없고 통신영장이 기각된 건 맞지만 공수처의 수사권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는데 검찰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영장 쇼핑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접수된 만큼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 함께 규명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경 책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 침투와 관련해서는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여단장이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달하는 등 현장을 지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단장에게는 국회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 시도, 목 전 대장은 2차례 국회 출입을 차단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서도
군경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이재명, 한동훈 등 14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했고 경찰에선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군에서는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협조 요청을 받아 체포조 투입 인력을 준비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은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정보사 김봉규, 정성욱 대령도 노상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준비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기소했다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주요 관계자 중 불기소 처분된 사람은 없다고도 덧붙였는데 추가적인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을 논의할 국정협의회 두 번째 회의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참석 보류 결정으로 취소됐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정협의회는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취소돼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임박하면서 여야 잠룡들이 앞다퉈 개헌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화두인데 각자 셈법은 동상이몽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줄여 오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도록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차기 대선 후보는 임기 단축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동시에 국회의 입법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의회 해상권의 헌법 명시나 대통령 권한의 분산 등 비교적 구체적인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을 정부와 국회를 상호 견제하는 의회 해상권, 중앙정부에는 외교 안보에 관한 권한 정도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 다른 여권 잠룡들도 이미 개헌에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여권 주자들이 줄줄이 개헌론을 내세운 배경엔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을 비단 정부 여당의 잘못만이 아닌 입법부 권한 등 정치 시스템의 문제로 희석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논쟁이 블랙홀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 아니 그거야 뭐 안 할 수 없죠.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거기. 다만 야권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젠 헌법을 고치자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차원으로도 해석되는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헌법 조항 개정,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장했고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4년 중임제를, 김동연 경기지사도 분권년 대통령, 책임총리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개헌을 꼭 하겠다는 약속들이 번번이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일각에선 개헌 카드가 선거용 도구로 소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일절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양측 모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광화문과 헌재 주변 또 여의도 등에서 집회가 이어질 예정인데 극심한 교통체증이나 충돌이 우려돼 경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일절인 내일 오후 서울 각지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돼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우선 광화문 근처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립니다. 탄핵 찬성 측은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종로길을 이용해 비원교차로까지 행진합니다. 탄핵 반대 단체는 찬성 집회 장소와 600m 정도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쯤부터는 세종대로와 태평로, 사직로 등이 집회 상황에 따라 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도 탄핵 찬성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안국역 주변 율곡로를 지날 때 극심한 정체가 우려됩니다. 탄핵 반대 측은 여의도에서도 집회를 벌일 예정인데 의사당대로와 여의대로 등 주변 전체가 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기동본부를 직접 찾아 단체 간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을 집회 현장에 대대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서울교통공사도 광화문역과 시청역, 안국역, 여의도역 등 8개 역에 안전관리 인력 12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람이 몰릴 경우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창원으로 내려가 이틀에 걸쳐 명태균 씨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더해서 여권 정치인들과 관련한 명 씨의 기존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창원으로 내려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 다음 날 오전부터 명태균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주요 정치인 관련 의혹 등 명 씨가 기존에 했던 진술들을 하나하나 되물으며 다시 확인했는데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사에서 언급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오 시장의 경우 명 씨가 제공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 후원자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이미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7차례 가운데 4차례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1월 말부터 한 2월 중순까지 계속 캠프 근처를 맴돌면서 자기 여론조사를 사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쉽게 포기 안 하죠. 그래서 끊어내는 과정은 좀 있었습니다. 앞서 첫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진술도 거듭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찾아 출력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명 씨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대통령 부부 자택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반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앞서 명 씨의 진술들을 정리하는 차원인 만큼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몇 차례 더 명 씨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명 씨 측은 특검을 통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특검을 통과시키셔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국회의원들의 민낯이랑 여러 정치인들의 민낯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여권 정치인들 연루 의혹 등 전반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감식 결과를 반영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조사관들이 통제선을 넘어 사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철골 구조물이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교각 밑에서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경기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장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등 6개 기관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무너진 상판 구조물, 걷어 설치 과정은 물론 걷어 제작 과정까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공정 전체에 대해서 공사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 적절하게 배합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갈 내용입니다. 이번 사고는 교각 위에 올리는 보이 일종인 걷어를 설치한 뒤 이를 옮기는 장비인 런처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걷어가 옆으로 밀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걷어가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런처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또 무너져 내린 거더를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구조물 잔해를 정밀 감정할 계획입니다. 사고 현장이 너무 넓어 하루 만에 감식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도 드론이나 3D 촬영 장비 등을 동원한 추가 감식이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도급업체인 장원산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관계자들도 연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동감식 결과와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가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주 대표는 오늘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상자 10명 모두 두 곳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고 사고 당일 아침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모와 안전고리 등 장비를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바뀔 때마다 이전 재판 녹음을 들으며 절차를 갱신해야 해 재판이 늘어지는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자관보의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한 대법원은 기존에도 피고인과 검찰 측이 모두 동의하면 간이갱신 절차가 가능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일각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추경 등 민생 문제를 놓고 본격 경쟁에 뛰어든 분위기입니다. 전 국민 지역 상품권을 제안했던 민주당이 맞서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새 제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민심 잡기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270만 명에게 각각 최대 50만 원어치 선불 카드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15조 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선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의 추경안은 국민을 현혹하는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 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반도체 중견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선 필요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2, 3년 만이라도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시간 예외 조항 없는 반도체 특별법은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특별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보편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여당이 입장을 뒤바꿔 민생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팥죽 끄듯이 개구리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이 대표는 다음 주엔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날 계획인데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또 부산을 방문해 아시아 유럽 사이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만나기로 하는 등 민생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민생 경쟁에 나선 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용 정책 행보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올라선 건 24일 만입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관련 발언을 이어가며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시작부터 날씨가 요란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지는 3.1절 연휴에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 영동 지역에는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2월 하순에 찾아온 포근한 봄 기운. 하지만 정작 3월의 시작부터는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긴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3.1절 연휴 기간 우리나라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3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는 점, 기압계가 좁아지면서 우리나라에는 강한 바람과 2일 날 본격적인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강수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90mm, 수도권 등 내륙에도 많게는 40mm 안팎이 예상되며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강수량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은 찬 공기 중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겨울에는 북서쪽에서 밀려온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며 서해안에 폭설을 쏟았지만 이번에는 중심이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강한 한기가 북동풍을 타고 동해안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와 함께 동풍이 5일까지 이어지는 강원 영동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7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풍과 높은 파도로 연휴에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서 봄철 가장 큰 걱정거리인 산불 위험은 줄겠지만 강한 비바람과 폭설이 예고된 만큼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시설물 피해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터널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는데 터널 안에 차량이 꽉 막혀 소방대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사설 구급대원이 발빠르게 대처해 불을 끄고 인명피해도 막았습니다. 박송혁 기자입니다. 터널 갓길에 세운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뒤따르던 사설 구급대원이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꺼내 불을 끕니다. 차 밑에 막 불이 붙어 타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거의 어느 정도 타니까 펑 하는 소리도 나더라고. 불이 난 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경남 창원의 창원터널 김해 방향. 화재로 매캐한 연기가 터널 안으로 퍼졌습니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다행히 사설 구급대원의 빠른 대처로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터널을 가득 메운 연기가 차량들이 서 있던 반대쪽으로 빠져나간 것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대기하는 차량 쪽으로 연기가 갔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것 같았습니다. 초기에 불길을 안 잡았으면 아마 큰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창원터널 관리자는 당시 대피 방송과 문자 등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터널 내 차량 운전자들은 대피 방송이 들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는 운전자들의 진술에 따라 대피 방송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사창동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앞서 있던 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뒤집혔고 A씨와 앞선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시내버스 운전자가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서면교차로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해당 버스 운전자는 승객이 호흡이 없이 안색이 창백한 것을 확인한 뒤에 심폐소생술을 했고 10초 뒤에 호흡이 돌아오자 흉부 압박으로 의식까지 되찾게 했다고 부산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유 회장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2025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4년 임기 첫 발을 뗐습니다. 유 회장은 선거를 통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마음과 어깨 위에 큰 바위가 한 덩어리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을 표방하는 서울 한강버스가 다음 달 한강에서 시범 운항에 돌입합니다. 시는 시운전과 안전훈련을 거친 뒤에 올 상반기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한강의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이 될 한강버스가 아라뱃길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선체의 양옆과 천정까지 넓은 통창 너머로 한강의 전경과 햇살 쏟아지는 강물을 바라보는 사이 한강버스는 한강다리 여러 개를 손쉽게 통과하며 목적지인 여의도까지 막힘없이 나아갑니다. 9호선이라든지 2호선 출퇴근 시간 타보시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앉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한강버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달기 위해 선체를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밀물로 한강 수위가 높아질 때도 잠수교 아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납작하게 제작해 운항 구간을 강남까지 늘리고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대중교통의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수상 대중교통은 처음이고 선박 제조 양식도 낯설다 보니 정식 운항이 올 상반기로 반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선장님들 그리고 여러 항해사 그리고 승무원들이 여러 가지 접안, 이안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좀 필요하고요. 시는 접근성을 위해 버스 노선 조정과 따릉이 부지 조성도 끝낸 상태로 버스 승강장에서 선착장까지는 도보 5분 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강버스는 무제한 정액권인 기후동행 카드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운항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선착장 영리 사업을 통해 2년 뒤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시는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제주에서 이례적으로 바다 사자가 발견돼 화제입니다. 지난 25일 제주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이상현 씨가 일행과 함께 갯바위에 있는 바다 사자를 촬영했습니다. 제주에서 바다 사자가 발견된 건 2012년 비양도 부근에서 관찰된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다 사자가 동해에서 발견되는데 먹이를 따라 제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의 3일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전국에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에 제주와 호남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고 수도권은 밤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60mm 이상, 내륙에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에 최고 20cm, 그 밖에 강원도에도 최고 8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모레부터 날씨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우선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눈폭탄이 떨어지겠고 눈 자체도 무거운 습설로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붕괴 사고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고립이나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풍랑특보가 발표될 정도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 배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운항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YTN이 어느덧 30살이 됐습니다. 오늘 밤 9시 40분 YTN 개국 30주년 특별 생방송이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